네,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코너가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성격 검사의 유용성과 한계를 점검해 봅니다. 더불어서 과거 제가 MBTI 검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일정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계기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과학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여 동안 이 과학상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왔던 주제 하면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단연 심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MBTI의 허구성과 문제, 각종 편향,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수차례 관련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나의 성격,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 나의 특징과 관계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또 그 성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테니 말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허지원 임상 심리학자의 글을 하고 박선웅 성격 심리학자 그리고 한민 문화 심리학자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글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성격의 그 모양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서 우리가 성격을 궁금해하고 알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피디님은 또 관심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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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한테 왜 나는 성격에 관심을 가질까? 남의 성격, 나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저는 뭔가 약간 나를 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긴 했는데 이제 남의 성격을 알다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대에 대한 이게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 성격이란 걸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감정과 생각, 행동의 패턴에 기여하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특이한 심리적 특성.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두 번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지속적이지 않고 단순한 그런 행동 한두 번 하는 행동은 성격하고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이 꾸준하게 그런 특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성격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과 관계가 꽤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신역동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데 이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식이나 무의식에 준하는 전의식, 그러니까 이제 의식 전 무의식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전의식적인 마음에 기반한 행동은 성격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정신역동학적 관점에서 우리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유년기. 기억하시나요? 유년기 때의 네. 경험들이? 아니요. 전혀 기억 안 나죠. 근데 실제로 성격을 만들고 그때 형성된 것들이 우리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유년기의 강렬한 기억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의 극단적 무관심, 혹은 감정적인 양육 태도, 또 폭력적인 환경, 무규칙한 상황에 오래 노출된 경험. 그러니까 무규칙한 상황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우리는
규칙적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규율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고 뭐 옷을 입고 만나야 되고 발가벗고 만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상황에 오래 노출돼 있거나 이러면 그 아이의 영향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는 그 이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 욕망. 이거는 본능이죠. 본능인데 본능도 성격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권위자나 문화에서 체화된 도덕률 혹은 가치. 이거 뭐 부모가 뭐 가르치는 것들이나 혹은 사회가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나를 인간으로 기능케 하고 욕망과 환경에서 이 오는 압력을 버텨내게 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본인 개인의 뭐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격을 구성하는 세 구조인데 이 세 구조간 역동성을 이해해야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격이란 한순간에 형성됐거나 또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격이란 거는 그보다는 출생 이후 누적된 경험의 층위, 여러 층위가 있죠. 그 기억들의 축적된 그 층위가 만들어낸 성격 구조사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폭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폭력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따라해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고 그것도 성격의 일환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나이가 들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을 하잖아요. 성격이 점차만 바뀌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까지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MBTI이지만요. 실제 심리학계에서는 빅5라는 모델을 훨씬 많이 선호한다고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수많은 연구로 검증되어 온 성격 특성을 정리한 건데 완벽히 외향적이거나 완벽히 내향적인 사람에 있다는 게 아니고 5가지 요인이 연속선상에서 각 특질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는 개인의 유전적 영향이 특질에 기여하는 수준도 40에서 50% 강한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데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외향성. 이거 높은 외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외부에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상황에서 편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있는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어떻게 본인은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네. 본인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고요. 굉장히 사람을 사귀는 속도도 빨라요. 이 중뇌의 도파민 회로라는 그 부분이 이 외향성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반면 외향성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 내향적이라고 표현하죠.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의 에너지에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외향성이 강하다, 내향성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외향성이 강한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외향성이 크다고 해서 사회성이 탄탄하다는 건 별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도 별개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면서도 사회적 판단력과 센스가 뛰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성격의 특성이지 그 사람의 사회관계, 그 사람의 그 인간성,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신경성인데요. 신경성은 이 높은 신경적 특질을 가진 사람은 일상 사건의 감정적 반응이 굉장히 높고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어떤 주변 사람들 보면은 또 유독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경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SNS 게시물에서도 부정적 단어를 많이 쓰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 SNS를 잘 하지를 않아 가지고 저도 그렇고 혹시 SNS에도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나요? 유독. 저는 네. 제 친구 중에서는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봤을 때 SNS는 행복한 것만 음. 좀 강조해서 올리는 네. 그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다들 오늘 뭐 했다 행복하다 이런 아, 것만 그래요? 올리는 것밖에 못 봤고 네네. 부정적은 이제 기사 댓글? 기사 댓글 네. 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통해서도 이런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불안이나 염려, 죄책감, 수치심, 자기의심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분 중에서 우울 장애, 습식 장애, 불안 장애, 사회 불안 장애가 또 영향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주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해요. 그리고 타인의 지지와 비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도 예민하다는 거예요. 본인을 지지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과대 긍정을 하는 거고 비판하는 건 과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 공포학습과 관련된 해마나 해마 주변 복합제 등 변형계 기능이 유독 활동적인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자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날 보고 뭐 별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를 굳이 곱씹어서 기억해 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과민해질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뇌의 다른 영역이 혹사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실성인데 규범을 잘 따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게 강한 분들은 이 특질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더 높은 가치, 성취를 추구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경제적 이득에 딱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윤리적인 리더십, 책임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유독 이 돈 안 되는 우리 신문이라든가 이 라디오라든가 이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성공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이 널 따라가게 하지 네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전형이 이런 분들이에요. 성실성이 높은 분들. 예. 전 사실 그 말 들을 때부터 야 저것 궤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십니까? 본인이 보시기엔. 전 돈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 통제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리고 행동에 체계가 있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에요. 굉장히 고등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고등 기능이 주로 이제 자리 잡은 뇌의 이 전전두엽의 영역 그 중에서도 배회측 전전두 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자 이게 엄청 좋은 특징 같잖아요. 근데 이 5개 유형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예, 이 특질이 높은 사람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분이 강할수록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강할수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특질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끈기가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즉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이런 양반들이 약물 중독이나 항정신적 약물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항정신성 약물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연구가 재밌는 게 있던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특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은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네 번째는 친화성인데요. 이 특질이 높으면 친절하고 온화하고 타인과 유대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업도 잘하고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SNS에도 긍정적 게시물 굉장히 많이 올려요. 아마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이 친화성이 높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기술이 하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높은 사회 경제적 상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면서 제가 4번을 봤는데 높은 사회 경제적 상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조금 좌절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반대로 친화성이 낮은 경우라면 이 다툼이 굉장히 잦고요.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낮은 성실성과 더불어서 낮은 친화성은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방성. 개방성은 그 이제 진보적 생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전통적 방식을 경계하는 그런 특징인데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적 측면이 강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여행지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뭐 특정한 테마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행을 간 곳을 보면은 5만 대를 다 다니는 뭐 기준도 없이 막 다니는 것 같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봐도 장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5만 장르를 다 듣는다. 그리고 서가의 이 책 이분들이 읽는 책을 봐도 뭐 장르 특정 장르가 없어요. 5만 장르가 다 했다고 합니다. 이 개방성 근데 이 개방성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열려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단점은 굳이 불필요한 경험들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경험 이런 분들 있죠. 나 다 경험해 보고 싶어. 그래서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근데 이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개방성이 높다고 해서 그 인간으로서 뭐 뇌에 그 어떤 받는 스트레스가 적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때문에 때로는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정신 건강 상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가 5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빅5 모델의 특징들이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그 이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4가지 성격이라고 긍정적인 성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김동률 노래입니다. 기적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 빅5 모델은 5가지이긴 하지만 그 5가지 성격에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게 서로 이제 그 성격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그 성격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이게 뭐 잘 만들어졌다고 입증은 되지만 모든 성격 특성을 포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격은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4가지 어둠의 성격 4요소가 이게 조사가 됐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점은 이 4가지 요소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흔히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인데 잘 아는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반사회적이고 범죄 활동의 심리적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이코패스 성향은 타인을 무자비하게 조종하고 착취하는 패턴을 보여요. 이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한다와 같은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이제 유전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게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서 정서적 지지박탈로 이어지는 1차 사이코패스는 교묘한 거짓말과 행동, 범죄 및 폭력 행위를 이용하고 굉장히 냉담한 모습,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반면 2차 사이코패스는 지극히 충동적이며 감정적입니다. 흥분해서 막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차는 유전적 영향보다는 어린 시절 경험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감정의 불안전성, 충동성, 공격성, 무책임성 및 불안이 두드러지는데 물론 이 두 유형을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흔히 이제 애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일상과 행동을 모두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성격 요인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찰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없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인한테 구수죠. 정신병이다 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네. 그런 경험 본 적 없으세요? 전 약간 제가 네. 그러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 그래요? 어디야? 네, 뭐해? 네. 아니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음. 뭐 1시간 간격이었나요? 뭐 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막 그렇게 심하지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근거고 누구나 약간씩 이런 성격 다 가지고 또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나르시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자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 의식과 우월감이 강합니다.
나 잘났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중요한 사람과 친해지는 걸 좋아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요. 네. 이들은 이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굉장히 몰입하고 그만큼 타인을 지배 및 착취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같이 주요한 성격 문제의 핵심 특질로 간주되긴 하는데 이 어둠의 4요소 4가지 요소 중에서는 다소 정상 범주에 드는 정도의 자기애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흔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실제 최근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이들의 경우에서 정신적인 강인함을 보였대요. 예. 정신건강 문제 회복력이 높았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외부 스트레스에서 나는 이제 잘났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들 이 연구 결과가 제가 웃겨서 그 평가가 좀 웃겨서 인용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 있겠으나 일단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자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나르시시즘이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은 나르시즘하고 좀 다른 면이 충동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죠. 나르시즘도 충동은 아니지만 가장 뭔가 계획적이고 본인의 정확하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에 불성실하고 공감 능력 부족하고 냉담한 성격을 보인다. 사이코패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철저히 계산적이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다소 음흉해요. 좀. 다소 음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랑 조작을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이타적인 척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인 척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온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뿐이에요. 이게 제가 다음 설명할 일상의 사디즘하고는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은 보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이 없거나 약하다 이러면은 자신의 성향을 잘 숨깁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이란 말인데 근데 이런 성격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좀 이어지기 쉽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결코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다음에 신경증적인 성격 그런 특성 그 섭식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든 나르시즘이든 마키아벨리즘이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나 이 성격이 되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한테도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일상의 사디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냉담과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며 가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닉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의 댓글들, 트롤링이나 사이버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이들은 실험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해서 타인이 괴로워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의 혐오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면 처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는 사람 막 죽이고 막 괴롭히고 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성향이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성격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년기의 어떤 강렬한 기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성격이 형성이 됐는데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성격 제가 앞서서 이제 5가지 빅5와 4가지 이 어둠의 4가지 요소를 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살기 편한 성격은 결코 없습니다. 예, 완벽한 성격, 좋은 성격은 없어요. 이 성격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자원이고요. 본인 성격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이해하고 활용해서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혹은 뭐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고 공감을 표현하는 기술, 자기 감정을 편안히 인식하는 기술 등등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새로운 가능성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르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그래도 사람으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다.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바꿔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격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나를 구성 성격들의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노래는 정승환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기 녹음일 기준으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준비했습니다. 눈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격을 자세히 알려고 한 이유는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인데, 그럼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타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왜 그럴까요? 뭔가 알면 알수록 좀 네. 더 복잡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를 규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성이죠. 개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 특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 특질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특징적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과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많은 특질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지 적은지 친절한지 짜증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뭔가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10분 정도만 해봐도. 근데 이러한 특징은 상대방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기반이 되지만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첫인상 같은 경우죠. 예. 우연히 만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람보다 당연히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들을 더 잘 압니다. 자 여기서 더 잘한다는 건 뭘까요? 더 잘 안다는 거. 왜 우리는 10분 정도 만난 사람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더 잘 아는 걸까요? 뭔가 경험에서 오는 것들? 네, 그 경험이라는 거는 시간의 기억의 누적이잖아요. 그리고 활동의 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질 이상의 그런 그 사람의 그 특징적인 적응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업무가 폭증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님. 업무가 갑자기 폭증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 지금.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아놨는데 안 하러 올 수 없는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할 겁니다. 투덜투덜하면서도. 그리고 누군가는 화를 내면서 담배부터 피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누군가는 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잘할 것이라 믿는 사람도 있고 능력은 타고나는 거라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적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행동,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질과 다른 특징적 적응의 이 차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외향적인 사람인데 둘 다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계속 지금 하는 일에도 계속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능력은 타고나는 거라서 어차피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걸 최대 목표로 삼다가 자기 실현으로 자기 자아 실현으로 바뀐 사례 혹은 뭐 직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퇴근 후 동아리에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성격과 환경에 적응에 더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그 경험들 이를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BTI의 경우에 아까 그 인터넷에 MBTI 한 16가지 유형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수가 5,300만 명 정도 되는데 나누면 한 330만 명 정도가 같은 성격이라는 거거든요. 뭐 같은 유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으로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약간씩은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고유성이라는 게 성격에 중요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둘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달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서사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삶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살아온 삶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데 이제 심리학자 댄 맥아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특질과 특징적 적응 그리고 서사 정체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심리 검사 혹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거에서 문제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특질에 너무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특질은 성격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 성격의 본질이 아닌데 이 특질에만 너무 매몰이 되어서 그것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질, 특징적 적응, 서사 정체성은 모두 개인성인데 이 개인성은 변화해요. 특질의 경우 젊을 때는 외향적이었다가 나이가 들어 내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신경성이 낮아지고 성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 적응이라 서사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이유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의 이제 삶은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주어진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도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신경성을 낮추고 개방적이며 성실한 특질을 갖고 싶더라도 유전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다 보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학대받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꿔낼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지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 우리가 알거나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적 특질은 우리에게 중요해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성격은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혹은 저 사람 성격은 저러니까 저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가까이 해야지, 멀리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좋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 성격 검사에 대한 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놀아줘 노래입니다. 사이다 듣고 올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격 검사, 저는 이제 과거 이 방송에서요, 우리가 잘 알려진 MBTI가 잘못된 것이라 평가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가 만든 MBTI가 아닐 뿐더러 이건 팩트인데, 그리고 수많은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단정하는 것은 만회가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 MBTI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다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사이에서 과학적 성격 검사로 받아들이는 검사가 빅5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과거 제가 했던 평가가 잘못되었고 수정해야 된다는 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MBTI의 빅5 모델은 각각 유형론과 특성론을 대표하는 성격 이론이에요. 유형론은 성격을 유형화해 분류하는 거고, 특성론은 인간이 가진 특질의 정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두 성격의 검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MBTI 검사 자체는 오류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빅5가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MBTI는 성격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제공해요. 직관적 이해를 제공하지만 분류가 지나치게 크고 개개인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건 있습니다. 반면 빅5는 성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인정을 받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이고요. 해당 특성이 아닌 이유에서 비롯된 행동, 그러니까 그 특성에서 성격은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외의 건 설명을 못해요. 빅5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압도적으로 더 낫다거나 하는 건 아직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맞는 검사를 선택하면 될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MBTI는 나를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입니다. 그거는 우리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검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경향성과 인지 양식, 문제 해결 방식 등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 상담소에서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나치게 맹신하는 건 곤란한데 MBTI를 근거로 사람을 가려 사귄다거나 기업 채용 시 인재 선발을 한다거나 직무 배분에 적용하는 건 많이 곤란하다. 예, MBTI 자체가 이걸 하려고 만든 검사가 아니에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근거로 채용을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MBTI 검사를 채용 근거로 하겠다 하면은 걸으십시오. 이런 회사는 본인이 먼저 거르기를 권합니다. 정말 성격 검사를 바탕으로 인재를 채용하려 한다면은 빅5가 더 맞아요. 이런 경우엔 채용의 경우에는. 하지만 나를 아는 경우에는 알고자 할 때는 MBTI가 훨씬 낫다. 네, MBTI는 비과학적이란 말 취소하고요. MBTI의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검사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칼 융 같은 사람, 칼 융은 이 개인이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참된 자기 실현이라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의 잘못된 활용은 비판해야 되지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본령은 인간 이해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은 종료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1년 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죠. 네, 지난해 2021년 12월 17일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웃 지역의 영동과 보훈 소식을 전달한 거는 남부 3군이 이제 서로 교류할 이유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었고요. 또 과학 상상은 넘쳐나는 이 정보 범람의 시대에서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바탕이 과학이라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 얕은 지식으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오히려 좀 흩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잘한 건지 사실 좀 의심도 좀 되는데 잘못한 게 좀 많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26일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의 권호성, 연출 박진희, 송출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고맙습니다.